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국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문회 시즌2 현장이었습니다. 임명장 받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의 무대를 밟았지만 여전한 자격 시비로 의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들이 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지난 7월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꼽히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고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선 인사말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 국민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그게 일단 절대 다수인가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관련 기사에 딸린 수만의 댓글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목소리를 대하는 청와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지적입니다. 오죽하면 이에 대해서 현직 총리가 조금 더 사려 깊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고 했을까요? 교육부 장관 당사자는 법적 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임명 전 굳은 표정은 임명 후 미소 띤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교육부 장관은 1년지 대업 후 국회 재입성으로 또 자리를 옮길지 지켜보겠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방문할 때가 됐죠. 네네. 중국하고는 뭐 워낙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는 지금 제대로 관계 정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네. 등거리 외교를 좀 본격화하지 않겠는가. 역시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 더하기 러시아. 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구도가 좋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7일 북한 방문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면담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금 최선희 외무상 부상의 이제 움직임이죠. 중국 방문 중인데 예. 지금 연이어서 러시아도 방문한다 그러고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3자 협상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예.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북중 러가 3자 협상을 또 따로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네네. 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談判을 앞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 예. 이런 의도로 좀 읽힙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 위원장이 이르면 9일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아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물론 다른 한편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위반 그리고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하고 지금 격돌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확실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반드시 갈 것 같긴 예.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과거에 그 선친대들이 TSR 그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갔던 방식으로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이번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갈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쌍방 또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 또 이렇게 방문 또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그 14선언 네네.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오전 10시부터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예. 열립니다. 네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참석을 해서 우리 측 대표단하고 이 접견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 뭐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기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제 부정적 의견을 일단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 부총리가 어제 오후에 그 홍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비공개로 면담을 했어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 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네네. 신중하게 봐야겠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 일치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다른 언론 보도들은 보면 역시 또 이번에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네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어느 쪽인지 지금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 정부 내에서도 아직 교통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연방 그 평균치가 7.25달러 그런데 각 이제 주마다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이 같은 일본도 그렇습고 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차등화는 많은 나라에서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업종별 차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네네.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동시에 지금 차용한 그런 예.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해 사회부총리 미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 이게 고교 무상 교육. 서서히 이제 정책적인 아이템들을 하나둘씩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 본인 임명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워낙 높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걸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지적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말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이제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방과 후 영어 학원만 더 번성해질 거다. 이러면서 학부모들이 반발을 했죠. 네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일단 정책 숙려제를 거쳐서 올해 말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유 부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숙려 기간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남아있긴 한데 허용하기로 전격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예. 실제로 이게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네네. 놀이 중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부 당국이 불을 켜고 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애매한데 결국은 사실상 허용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유 부총리는 의원 시절에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고 예. 당장 또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들의 경우에는 이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방과 후 시간에도 영어 교육을 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3월부터 지금 시행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것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전된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엔 법정에 나오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그 이 전 대통령 사건 지금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 고려를 해서 재판부가 중계방송 허가하기로 예. 그런 상태인데 이게 아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고 국격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격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의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겠다. 네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좀 읽힙니다. 예. 오늘 공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라고 네네. 전제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16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형을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만약에 실소유주로 재판부도 인정을 한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예.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중계로 된 전례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중계하기로 한 것 자체가 최근에 도입된 그 제도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수위를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당당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꺾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특히 이 기자들을 네네. 굉장히 배려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서 좀 특이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래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이 돼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그런데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 관서에서 수감된 또 이게 또 첫 사례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사례가 참 다양한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틀 뒤입니다. 7일 일요일 평양을 방문하죠.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비핵화. 이 핵심 당사자는 사실 북한과 미국 이의가 없을 겁니다.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이 갖는 의미 그리고 비핵화 종전선언 해제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죠. 한동대 박원건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의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북미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네. 지난 8월 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좀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이제 북미 간의 협상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죠. 그렇지만 이번 방북이 북미 간의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상보다 일찍 방북한다. 이것이 곧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방북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인가요? 폼페이오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방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지지난주입니다. 얘기를 물어봤더니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에 간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일단은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 논점을 찾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시에 빈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북한 외무성은 강도 같은 요구다라고 비난도 해서 미국 내외에서 굉장히 큰 비난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받은 적이 있죠. 예. 이번 방북은 이전보다 신중히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북한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 이번 방북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빈손 논란은 크지 않을 그럴 기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방북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방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여전히 북미 간의 비핵화 입장에 대한 차이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정을 보면요. 일본을 거쳐서 평양을 방문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음에 중국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정인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남북 정상들을 차례로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는 북한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를 할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나서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을 먼저 왔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 의미는 한국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협의는 됐다라는 거죠. 예. 그 협의를 바탕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또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까 이 관심사인데 중간 선거 그러니까 11월 6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이거는 사실 북미 간의 합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 회담, 정상회담의 장소, 시간, 의제가 정해지면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다만 역시 관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지. 예. 왜냐하면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합의문에 대해서도 미국 국내외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라고 많은 비판을 트럼프 행정부가 받았거든요. 네네. 11월 6일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에는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핵심은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된 어느 정도의 전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비핵화 시간표 관련해서 말이죠. 예. 실무선에서 일정 부분 다 이야기가 좀 오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글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네. 일단 미국과 북한 간의 차이가 분명히 읽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CBID를 목표로 북한의 신고 검증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은 거기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신고 그리고 사찰을 동반한 검증을 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거기까지는 좀 미국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여지껏 이런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의 핵심인 신고 검증 없이 보상부터 한 전례가 없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부담이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종전선언의 상응 조치를 얘기를 했는데 3일 전 조선중앙통신 발표부터 어저께 이제 노동신문까지 보면 제재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재가 해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응 조치가 좀 플러스 알파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의 미국과 북한 사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이는지 이번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근데 지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언급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사찰 검증 폐기의 비핵화 수순이 이게 좀 다르지 않느냐. 이게 북의 핵 신고 요구를 뒤로 미루고 자, 이 얘기는 우선 종전선언 하면서 핵 시설 폐기로 좀 이어지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신고 사찰 검증 과정을 건너뛰어가지고 북한이 핵시설 폐기를 하는 것들을 지켜본 다음에 뭔가 북미 양측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판단하기는 어저께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북미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네, 거꾸로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북미가 합의가 됐다면 구태여 강경화 장관이 이런 어떤 중재안을 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이전과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모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사찰을 포함 검증을 수용한다면 종전선언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다만 북한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말씀드린 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이 뒷부분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영변 핵시설은 사실 북한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거든요. 그 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플루토늄 시설이 다 있습니다. 390개 동이고요. 과연 북한이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검증 사찰을 받으면서 종전선언과 바꿀 수 있을까? 그럼 북한이 말하는 그 균형적 조치랑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도 있는데요. 그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더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평양 공동선언에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근데 그 상응 조치라는 것이 지금 또 뭐 이후에 나오는 북한 매체에 따르면 종전선언 플러스 대북 제재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것을 이야기는 북한이 조금 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내 정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그 북미 관계 또는 남북 정상들의 평양 공동선언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지지 없이는 또 국내의 분위기가 이렇게 썩 그렇게 우호적으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그 야당의 입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추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는 우리의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이 중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재자가 아니라 한국은 그 촉진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우리가 핵심 당사자죠. 이것은 단순히 북미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 안보에 직접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지역들 아시겠지만 지난 6.12 그 북미 정상회담 1차 회담에서 그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한국도 심지어는 미국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난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시간 싸움을 안 하겠다, 타임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자회견에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한번 전쟁 게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국내 언론에서 잘 다뤄지진 않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해서 유세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세에서 빠지지 않는 그 발언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이 방위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상황을 본다면 한국은 이제 중재자가 아니라 이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비핵화 논의에 한국이 핵심 당사자로서 같이 참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트럼프 행정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대화 채널을 마련하자라고 북한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라인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한국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역할 못지않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핵심은 그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두 가지 딱 나뉘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지나치게 낙관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비핵화 동력을 한국이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의 연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 회담 특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북미 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답방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한국과의 관계 유지, 남북 관계의 그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 한국과의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 일종의 패턴화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18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 씨의 재심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광고 듣고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약촌 오거리,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던 영화 재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 헬 조선이라고 하지. 그 헬이 더 살기가 좋아. 거기는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잖아. 하늘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인 2명을 벗겨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재심 케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사실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재심 확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지난 2015년부터 김신혜 씨 재심 청구권을 지원해오던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범석 수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 수석 대변인입니다. 예, 대변인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이 사건이 도대체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해당 사건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딸인 김신혜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네네. 네,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경에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당시 53세였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남성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급 장애인이었고 현장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살던 김 씨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시신이 도로에서 발견됐고 주변에 자동차에 깨진 라이트 조각들이 발견이 되니까 처음에는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부검한 시신에서 다량한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이 됐고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자 이게 이제 타살된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경찰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 김 씨 고모부의 말을 듣고 이틀 뒤에 김 씨를 전속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요. 경찰은 김 씨의 부친이 김 씨와 이복 여동생을 장기간 성추행을 했고 이에 대한 김 씨의 분노를 범행 동기로 보았으며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수한 후 기소를 하였고 기소 이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지금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김 씨 고모부의 말을 듣고 그랬는데 고모부 말고 본인도 스스로 본인이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 씨도 수사기관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 김 씨는 그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그 고모부의 말을 듣게 되었고, 네네. 그래서 자신이 동생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후 자백한 이후에 그 현장 검증을 앞둔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은 진범이 아니므로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결국 이제 재심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한 것이 법정에서 부인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래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사실 자체는 법원에서 그 유죄 인정의 근거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되겠죠? 거고요.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기관 단계에서 자백을 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또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서 법원에서는 유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타 자백 이외의 증거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본인의 메모가 있는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첩을 보면은 이제 그 30알의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살해하는 내용의 계획이 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계획서는
김 씨가 연극 배우를 하면서 글을 썼던 김 씨가 연극 배우면서 글을 써왔었는데요. 그 연극 네네. 시나리오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범행 인정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 씨가 아버지 명의로 이제 8개의 그 생명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도 이제 그 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그렇게 이제 인정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그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김 씨가 아버지 명의로만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도 보험을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중에서도 일부 이제 그 상당수의 보험 금액 보험들이 이제 그 실제로는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었는데 네네. 김 씨가 이제 그 보험 설계사 자격이 있었던 보험 설계사로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청구 가능성이 없는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살해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같은 증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남아있는 것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 씨가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었죠? 이제 그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수사기관 단계에서 이제 범행을 일단은 자백한 사실이 하나의 근거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아버지 명의로 8개 생명보험에 가입되는데 보험금 청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수첩에도 이제 범행 기획이 상세하게 적어져 있는데 이제 수첩의 내용대로 그 살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유죄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재심 판결을 받게 된 그 배경은 뭐라고 지금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이제 그 법원,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2015년 1월에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 구전에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법원에서는 그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를 삼았고요. 네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 밖에도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상의 위법을 하나의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재심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절차상의 위법일 경우에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번 사건은 이제 재심을 이제 개시하라라는 결정이고요. 네네.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직 증거 배제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게 이제 명확하게 문제가 안 돼 있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이제 그 수사 과정에 기초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범죄 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재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 단계인 재심 심판 절차를 대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심이 결정됐다고 해서 김신혜 씨의 무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재심 개시 결정은요, 단지 그냥 재심을 하라는 것일 뿐이고, 네네. 이제 이후에 이제 별도로 다시 재심 심판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서 다시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재심에서 따져볼 주요 쟁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봐야 하나요? 예, 그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김 씨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네. 자백이 그 외부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김 씨의 주장처럼 허위 자백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의 농도는 김 씨가 자백한 약물의 복용치와 비교할 때 무려 약 5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 양약 전문가의 의견 제출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약물은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인데 동물 실험 결과 이제 그런 위험성과 부작용이 크지 않다라는 또 양약 전문가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그래서 이제 그 외부적 객관적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과 그 김 씨의 자백 사이에 불일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네네. 불일치 정도가 과연 자백의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범행 동기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성적인 학대 그리고 네네. 이제 보험 가입 사실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김 씨와 지금 김 씨 가족들과 친척들이 지금 성적 학대 그 사실들을 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보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씨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실까지 있는데 이제 그 김 씨 스스로도 아버지 명의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도 보험을 한 7개, 8개 정도 들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피해자 명의 보험 가입 부분도 이게 이미 실효된 보험이 있는 등 그 보험 수령 가능성이 없다,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네네. 과연 이 범행 동기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행 수단과 관련해서도 김 씨는 신장이 155cm에 35kg의 그 가냘픈 여성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여성이 과연 많지 않은 남성 피해자를 유기할 것이 이렇게 가능한 거냐. 예. 이런 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과거의 기록들 관련된 언급을 쭉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18년 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사건을 진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있었던 증거 기록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18년 후까지 다 이렇게 보존이 되고 남아 있나요? 예, 이 사건은 그 중요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약물 처리 등을 해서 이제 기록을 이제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예.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한 5년 정도 보관을 합니다. 확정일로부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좀 장기 보관하는 그런 기록이어서 기록들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심 공판은 그럼 언제 어디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심 공판은 이제 이 사건 당초 제1심을 맡았던 네네. 강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재심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제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재심의 절차도 1심, 2심, 대법 이렇게 쭉 일반 재판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심도 1심부터 3심까지 그 일반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예. 2심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뭐 이제 불복이 있으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항소 상고 절차가 계속될 수도 있어서 이 2심 사건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진행하는 도중에 청취자분들 의견 좀 주고 계시는데요. 9233님이 김신혜 씨 무죄가 되면 18년 인생 실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예. 이제 그 자백의 내용과 범행의 실제 내용 간의 불일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동기 부분들도 좀 다툼의 여지가 커서 또 행위 수단 부분들, 행위 방법 부분들도 좀 이게 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 씨의 범행 공소사실 기재가 범죄 사실 같은 그런 그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증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18년 동안의 수감 기간에 대한 그 당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제 그 형사보상 절차에 따라서 구금 일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이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금액이 있거든요. 물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워낙 오래 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산정하는 그 금액 산정 계산 시기에 의해서 이제 형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좀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건 당시 이제 그 위법 수사를 했던 관계자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들도 논란이 있을 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658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가 다른 재심 의혹 사건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뭐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수사 절차상의 위법이 확인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서 그 재심 허용이 보다 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고 재심 청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면은 법원에서도 재심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이번에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죄가 날 경우에는 재수사를 통해서 진범이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새로운 재심 사건이 이제 이 재심 개시 결정이 이제 그 김신혜 씨의 그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고, 이제 김신혜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을 때 다시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그 재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재심 결정으로 곧바로 진범이 잡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쉽지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범석 변호사였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